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매년 30만 명씩 유입됩니다. 앞으로 외국인은 750만 명까지 유입될 겁니다. 정부가 이제 6억까지 대출을 묶어놨습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가지고는 절대로 집값을 잡을 수가 없다. 환율이 1380원, 1400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9월 10일 날 조선일보에 기사를 썼습니다. 제 코멘트를 달아서 제가 우리나라 외환위기 또 올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했는 거를 조선일보가 드디어 받아서 썼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국가 재정 위기에 처해서 파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파산은 하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는 국가 부채율 110%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 이번에 50%로 됩니다. 내년에 이재명 정부가 8% 올렸습니다. 국가 재정을.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이제 퍼주기 한다 이제 그거고, 물가가 2% 올랐습니다. 경제 성장률 1%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예산은 항상 물가 수준 정도로만 올려야 됩니다. 2% 정도. 그런데 8%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게 되면 거의 100%가 이미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절대 안심할 상황이 아닌데, 프랑스가 지금 국가 부채 위기로 인해서 재정 파탄 위기에 몰려 있고, 총리가 몇 달 만에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총리를 또 다시 임명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우리나라의 국가 외환 위기가 일어날 확률은 한 30%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국가 재정을 계속 늘린다면 그 확률은 50%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국제 결제에서 우리 원화가 이용되는 비율인데, 전 세계의 0.1% 정도밖에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GDP는 세계 12위, 제조업 수출액은 세계 5위의 강대국인데, 우리 원화의 경쟁력은 전 세계 한 40위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 네, 그겁니다. 사람 몸의 피와 같은 존재가 바로 금융입니다. 우리 원화는 현재 20위권까지 발표가 되는 국제 통계에 우리 원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헝가리보다 더 못하다. 헝가리가 0.18% 정도 이용되는데 우리 원화는 0.10%입니다. 그래서 순위 밖에 있고, 저는 한 35위나 40위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왼쪽 것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 됩니다. 오른쪽은 주식의 시가총액인데, 미국이 60%고 일본이 5%고 한국은 1.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려면 미국의 95%, 한국의 5%, 1등 주식, 미국의 엔비디아, 한국의 삼성전자를 사야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환율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현재 외환 보유고 4,100억 달러입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합니다. 지금 매달 제가 통계를 발표하면 동시에 제가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4,100억 달러입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GDP 대비 현재 23%다. 1997년도 외환 위기를 겪지 않은 대만은 현재 GDP의 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시는 스위스, 홍콩 전부 다 100%를 외환 보유고로 비축하면서 금융위기에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97년도 외환 위기를 겪고도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외환 위기가 또 올 수 있다. 제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한 달 뒤에 제가 이 외환위기 다시 오나 책을 만들어낼 겁니다. 더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1997년도 외환위기를 직접 겪었고, 우리나라 대기업이 절반이 무너지는 걸 몸으로 봤습니다. 대우그룹이 망했고, 기아자동차, 한보, 우리나라 대기업 반이 망했고, 은행이 절반이 망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우리은행은 5개 은행이 합쳐진 겁니다. 한일은행, 상업은행 이런 은행이 우리은행으로 합쳐졌고, 장기신용은행이 파산하면서 국민은행과 합병이 되면서 주택은행도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IMF가 다시 온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이 무너질 것이고, 집값은 휴지가 될 겁니다.
아마 음마 아파트가 97년도에 2억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원에서 3만 원 됐으니까 70% 폭락이었습니다. 아마 집값이나 주식이 모두 70% 정도 폭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학자로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다시는 외환 위기가 오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학자로서의 소명이다. 이렇게 해서 관련된 논문도 많이 쓰고 발표도 하고 있고 이 외환 위기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 9월 기준으로 10개 나라가 파산했습니다. IMF 위기는 절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외환 위기에 몰려 있고 아르헨티나가 10번째 파산을 했고 스리랑카, 파키스탄, 바레인이 10번째 파산했습니다. 지금 IMF가 구제 금융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환 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난다. 우리나라도 절대 예외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첫 번째는 이 외환보 유고가 부족하다는 거. 두 번째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지금 없습니다. 미국이 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이 600억 달러를 해줬지만 만료가 된 이후에 연장을 해주지 않고 종료시켜 버렸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 우리가 의제에 올렸는데 미국이 거절해서 아예 의제에 올라가지도 못했고 한일 FTA 700억 달러가 종료가 됐고 일본하고 딱 100억 달러만 체결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제2의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는 통화 스와프가 없다는 것, 외환 불고가 낮다는 것. 세 번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서 석유를 결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달러가 없기 때문에 달러를 대신하는 게 바로 금이었고 우리가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석유를 결제한 겁니다. 이와 같이 외환 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난다.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스위스 110%, 홍콩 전부 다 100%가 넘고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도 우리나라보다 외환 보유고가 많습니다. 러시아도 6천억 달러 이상 외환 보유고를 비축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외환 보유고는 국가를 파산시키는 가장 큰 방어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3년째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외환 보유고를 많이 비축했습니다. 석유를 많이 팔아서 달러를 비축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한국이 이제 미국이나 일본과 원만한 관계가 못한다 그러면 미국이 CDS 프리미엄,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립니다. 한두 개 단계.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우리 학자와 저는 1,500원 이상이 넘게 되면 금융위기가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 내년에 1,500원 갈 겁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은 84% 확률로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우리나라의 적정한 외환 보유고를 제한한 표인데 국제결제은행 스위스 바젤에 있습니다. 한국은 9,200억 달러를 비축해라 이렇게 제안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은 국회가 이제 외환 보유고를 비축하면 외환 보유고에 대한 외평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몇몇 국회의원들이 외환 보유고를 왜 이렇게 비축을 많이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자기들에게 뭐라 그러니까 그냥 비축하지 않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외환 보유고 미국 주식이 한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지금 굉장히 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식을 투자한다면 미국 주식을 가급적이면 많이 해라.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시가총액 1위. 그러면 환율 상승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지난 5년간 엔비디아가 50배 올랐습니다. 5,000% 올랐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 3년 내에 100%더 오른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방어에 제일 좋다는 거고 한국은행은 현재 현금이 4%밖에 없습니다. 당장 동원할 돈도 없다. 한국은행의 4천억 달러 중에 지금 2천억 달러는 KIC를 통해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미국 채권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주식 한 70%,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주식이 내가 알기로는 한 70, 대체 투자 20%,
채권 30% 이렇게 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스스로가 대비를 해야 된다. 환율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1997년도 IMF 때도 정부가 외환위기 없다고 했지만 며칠 뒤에 외환위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개인이 스스로 미국 주식을 사서 달러 상승에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지난 50년간 환율은 이와 같이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82%인데요. 제가 어제 계산했더니 84%입니다. 지금 최신 자료를 반영하니까 8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제 매달 외환보유 추세를 통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960년이니까 거의 70년 통계입니다. 가장 정확하다.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82%에 대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가격에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평균 가격에 회귀한다는 뜻이고 97년도에 2,000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 1,600원, 지금 1,4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추세로 간다 그러면 1,500원, 1,600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금융위기가 아니더라도 환율은 84% 확률로 계속 오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이 필수다. 이렇게 환율은 84%로 계속 오를 것이다. 한국은행은 현재 외환보유 10위로 발표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나 대만보다 작습니다. 대만은 우리 국가 GDP의 절반도 안 되지만 외환보유고가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환율 상승에 대비하자. 환율은 계속 오르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국가 재정에 대해서 매년 8%씩 정부의 재정을 확대한다 그러면 더 위험도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기축통화는 석유를 사올 때 결제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위안화, 파운드화 5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하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제조업은 강대국이지만 금융은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말이 많은데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이제 요 챕터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롯데월드입니다. 우리 집 앞에 있습니다. 제가 잠실에 살고 있는데 이 집이 5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롯데가 4조를 대출받았습니다. 2025년 상반기의 일이다. 롯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 소매 금액이 600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는 게 52%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쿠팡이나 네이버로 통해서 사지. 이제 이마트 가서 장을 보지 않습니다. 쿠팡 물건이 더 저렴하거든요. 근데 롯데가 이런 온라인에 대한 진출을 못했고, 두 번째는 중국에 진출했던 신세계와 롯데가 완전히 망해서 나왔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나왔고, 중국이 대한민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석유 플랜트를 지으면 이것은 생산을 대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롯데 화학이 과거에 롯데 케미칼이죠. 1조씩 돈을 벌다가 작년에 1조 적자를 봤습니다. 이와 같이 롯데가 유통과 석유화학이 무너지면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롯데월드를 담보로 해서 4조를 대출받았습니다. 이게 105조 원 정도 가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80% 대출을 받았다. 결론은 뭔가 하면 이와 같이 우리나라 재벌들도 위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합 분석을 한 겁니다. 자, 한국의 강점은 세계 최고의 교육의 인재라든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1등, 통신 인프라 세계 1등, 전자정부 세계 1등입니다. 제조업은 세계 5위, GDP는 세계 9위, 지금은 한 13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금융은 35위다 내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약점을 한번 보시면 고임금, 고물가, 고환율 써놨습니다. 저는 아마 올해 1,500원 환율, 1,500원, 1,600원 올해 내년까지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자동차 부품,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를 팔아서 석유를 사옵니다. 우리나라 석유 수입 1위는 현재 미국입니다. 2위가 사우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대 품목을 팔아서 100% 에너지를 사오는데
다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약점이 이제 요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법인세 지금 현재 29%, 지금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가 26%거든요. 지방세를 포함하면 우리가 1% 올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45%, 상속세 6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우량한 기업들, 락앤락을 포함해서 한생 같은 우량한 기업이 상속세를 60%로 내면 기업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업을 사모펀드에 다 매각했습니다. 홈플러스 지금 사모펀드에 매각했더니 10조 원에 사가지고 3조 원을 부동산 팔아서 회수하고 15개 문 닫고, 나머지는 부천 홈플러스 제가 가봤더니 폐쇄해가지고 두상복합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모든 홈플러스의 지점을 다 폐쇄하거나 매각을 해서 그렇게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홈플러스 들어오는 것을 막 반대하다가 지금은 나가지 말라고 또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온라인 산업이 중요하다. 앞으로 온라인은 50%에서 80%까지 저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등입니다. 밑에 보시면 해외 직접 투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공장을 짓는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빠져나가는 게 작년에는 2배, 그전에는 5배까지 많습니다. 보시면 청년 취업률 45%입니다.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절반도 취업을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평균 고용률은 60%예요. 근데 대학생의 취업률은 45%입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일자리를 못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는 한번 보시면 우리가 모바일, IT가 우리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60대 1.5라고 제가 써놨고, 또 부동산은 90% 확률로 상승한다고 써놨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위험입니다. 트럼프 관세 때문에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외환위기 또 올 수 있다, 제가 써놨습니다. 한미와 한일 통화 수업. 만약에 우리나라의 가능성이 저는 한 30%라고 얘기했지만 국가 재정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그 시기는 빨라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 정부가 미국이나 일본의 통화 스와프를 빨리 요청을 해서 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체결된다면 훨씬 그 위험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렇지, 지금은 둘 다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바뀌어서 강성 총리가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의 말을 잘 들으면 통화 스와프를 해주겠지만, 한국이 자기 목소리가 내고 좀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97년도 IMF는 일본이 단기 채권을 매각하면서 시작이 됐고, 미국도 따라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절대로 한국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외환보유고를 2배 이상 비축해서 해야 되겠고, 우리는 매년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합니다. 100조가 무역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 흑자가 날 때마다 외환보유고를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한국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약점 부분이다. 지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강력한 노조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가장 꺼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강력한 노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번 채용을 하게 되면 해고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기업이 해고가 가능한 것은 유일하게 경영상의 어려움에 있을 때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근로자 2천만 명 중에 절반은 정규직, 절반은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려니까 이런 노란봉투법이나 강력한 노조, 이런 것 때문에 꺼리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노란봉투법 이제 국회에서 통과됐는데요, 6개월 뒤에 시행이 됩니다. 벌써부터 네이버부터 해서 많은 자회사들이 원청에다가 임금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주한상공회의소나 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의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30%가 철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법인세가 제일 낮은 나라가 아일랜드인데요, 법인세가 12%입니다. 한국의 경쟁국인 싱가포르 17%입니다. 싱가포르는 상속세도 없습니다. 정권 거래세 0.2%를 제외한 모든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부자들, 전 세계의 부자들이 싱가포르, 캐나다로 가는 겁니다. 상속세가 영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일랜드는 법인세가 12%니까 유럽에 있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 본사, 메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본사를 아일랜드로 옮겨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12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3만 6천 달러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세금을 좀 낮춰서 전 세계의 기업을 한국에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구독 경제나 온라인 현금 비축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대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없이 경기를 부양한 거라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정부가 하는 경제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정책, 국가 예산을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은 670조 정도 되는데 내년에가 730조입니다. 거의 8%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 신정부는 우리가 국가 부채 비율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정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더 하는 건데, 저는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국가 예산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민간 기업이 위축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축 효과라고 부릅니다. 민간 기업이 위축된다. 축구할 때 이제 발로 뻥 차면 공이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 같이 민간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구축 효과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일자리의 90%는 민간 기업이 만듭니다. 정부가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노인의 일자리라든지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민간 기업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생산성 전 세계 38개국 중에 34위입니다. 꼴찌입니다, 거의. 몰입하고 집중해서 생산성을 올려야 된다. 미국은 노동 생산성 세계 1등인데요. 개인이 전화도 못하게 하고 근무 시간 중에 사적인 전화, 신문 보지도 못하고, 미국 사람들은 점심시간 30분밖에 안 주고 도시락을 먹고 일합니다. 정권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들 테슬라하고 같이 트럼프가 11만 명의 공무원들을 해고했습니다. 미국은 채용과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때 메리어트 호텔이 코로나로 사람들이 안 오니까 90%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 코로나 주사를 맞고 극복이 되니까 100%다 채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규직, 비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어려우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도 있고 공무원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해고가 불가능하니까 정규직은 절반만 뽑아놓고 매년 2년씩 뽑을 수 있는 계약직만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수준처럼 이렇게 노동의 탄력성, 해고와 채용이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물론 우리가 노동에 대한 재교육이라든지 실업급여가 좀 충분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뭐 실업급여 뭐 최고 6개월 이렇게밖에 안 주거든요. 미국은 좀 더 기간도 많고 자기가 받던 급여의 한 70% 정도 됩니다. 우리는 자기 받던 급여의 한 20%밖에 안 돼요. 30%, 200만 원 정도밖에 최고. 바로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을 우대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은 비기축 통화국입니다. 원화가 전 세계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한국이 재정을 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위험하다. 베네수엘라가 복지를 확대하고 프랑스가 복지를 확대하다가 베네수엘라는 이미 20년 전에 망해가지고 온 국민이 거지가 됐고, 프랑스도 복지를 확대했는데 국민들이 복지를 줄이게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리가 또 바뀌었어요. 불과 몇 달 만에. 이 정도로 한번 복지가 증가되게 되면 그 줄어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우리가 알뜰하게 정부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경제의 현주소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미국이 지금 사실 한동안 보면 뭐 미국 나홀로 호황하다가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죠.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집권하기 전부터도 좀 그런 조짐이 보였는데, 집권한 다음에 관세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요새 보면은 미국 경제는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그냥 불확실성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뭐 망하거나 이런 건 침체로 빠졌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뭐 그렇긴 하지만 또 기업도 성과가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혼조되어 있는 상황인데 미국 경제에서 지금 제일 큰 뇌관은 역시 부채입니다. 정부 부채인데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0년대 초반에는 한 60% 수준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거의 100%까지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 이제 120%까지 올라왔죠. 이 120%라 그러면은 정말 2000년대 초반에 비하면 2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왔고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한 37조 달러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나오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략 그 정도 되고요. 이게 한화로 계산하면 5경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당시 5경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조까지는 많이 세도 경은 잘 안 나오는데 경이 나오고 이자 비용으로 하면요. 연간 1조 달러가 넘는다 그럽니다. 1조 달러면은 1,400원으로 계산해도 이게 1,400조잖아요. 이자 비용이. 이제 하루에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걸 365로 나누면은 한 4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4조 원이고 시간당으로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이걸 24로 나누면 시간당 1,700억 원이 넘어요. 초당으로는 계산 안 해봤는데 초당으로 해도 엄청난 숫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연간 1조 달러가 넘는다는 게 지금 국방비가 이거 1조 달러가 안 되거든요. 1조 달러 뭐 넘느냐 마느냐 뭐 이러고 있는데 국방비가 넘는 액수가 이자로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죠. 미국은 물론 기축통화국이니까 그 부도가 날 위험은 없어요. 국가 파산의 위험은 뭐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지만 뭐 디폴트 얘기도 뭐 나오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미국 뭐 국회 내에서 얘기고 근데 이게 국가 파산까지는 뭐 그런 위험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긴 하지만 세금을 잔뜩 걷어가지고 이자만 이렇게 그냥 막 국방비 이상으로 지급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비효율이고 정말 엄청난 그 사회적 손실이 되는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2025년도 재정 적자가 한 1조 7천억 달러 되는데 이게 GDP 대비 5.6%인데 요것도 트럼프 감세안 같은 게 다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6% 넘어갈 걸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정부 지출 중에서 보면은 이게 정부 지출이라는 게 의무 지출하고 재량 지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 지출은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연금 이런 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액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게 의무 지출인데 이게 한 60% 되고요. 그 다음에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부가 그때그때 재량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27%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3%가 이자 비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감세가 지속되면요. 2027년, 그러니까 내년 말고 후년에 가면은 이게 GDP 대비 이제 6.6%를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조 달러를 넘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스캇 베센트 그 재무부 장관은 28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감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연간 1조 3천억 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디서 줄이냐? 재량 지출 가지고 이거 도저히 못 줄여요. 그때 국방비가 아무리 재량 지출이지만 이걸 아예 한 푼도 안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의무 지출의 일부를 깎는 거죠. 연금이나 의료 이런 거. 이러면 사회가 빵꾸납니다. 굉장히 큰 혼란이 오고 사회적 불만도 어마어마하게 높아가지고서 이게 정부가 유지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죠. 5월 자료를 확인했는데 미국 2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현재 이제 5%를 넘어갔어요. 이게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인데 이게 5% 아까 제가 미국의 부채가 37조 달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5경 원이 넘는다 그랬는데 여기 5경 원의 1%면은 500조 원이잖아요. 3%니까 1,500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만약에 5%를 한다 그러면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여기 부채 이자가 뭐 20년만 있는 게 아니라 10년 뭐 30년만 많이 있긴 한데 제가 그 대충 계산해서 뭐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 늘어날 때마다 그러면은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5경 원이라 그랬잖아요. 1% 늘어나면요. 1년에 이자 비용이 500조가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00조가 좀 넘죠. 700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거 뭐 우리나라 막 예산하고 비슷한 액수가 1% 국채 이자가 높아지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자꾸 이렇게 국채 금리가 높아진다는 게 이러한 그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자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고 금리를 내리라고 자꾸 압박하는 이유도 사실 고용 관련되고 경제 활성화 문제도 있는데 이 금리하고도 좀 관련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채마다 다 다른데 만기일이 돌아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만기일 돌아오기 전까지 갚아야 되는 기간까지 어쨌든 금리를
1%만 내려도 이게 얼마만큼 세이브 됐냐 뭐 이런 거 계산을 다 하겠죠. 내부에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금리 인하에도 저렇게 목매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미국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나요? 불확실성을 높인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됐으면 관세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해리스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올리지는 않았겠지만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그 미중 갈등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거는 일정해요. 실제로 제가 그 2020년 그때 글로벌 타임스라는 미국의 신문이 있는데 거기서 본 만평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을 상징하는 게 코끼리고 민주당을 상징하는 게 당나귀인데 둘이서 활을 들고서 서로 등을 쥐고서 사이가 굉장히 나쁘니까 쏘는데 쏘는 관역은 중국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다른 거는 굉장히 다른데 차이나 배싱이라는 거 하나만큼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중 갈등이라는 거는 뭐 트럼프라는 꼭 개인 때문이 아니라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현재의 기조가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고 기술 패권 경쟁이 상당히 지금 심화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나타나서 관세 폭탄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더 심각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더 급하게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불확실성을 굉장히 높이고 그다음에 무역이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세계 경제는 아무래도 뭐 무역량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공급망의 분절화 그러니까 미국 쪽, 중국 쪽 이런 식으로 분절화되면서 예전에는 전 세계가 이제 그런 거 없이 지낼 때는 가장 싼 데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아웃소싱을 하기도 하고 원재료도 사오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원자재 같은 것도. 근데 이제는 그게 가장 싼 데가 아니라 싸더라도 우리 편 공급망 중심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딱 칼로 자르듯이 단절은 당연히 안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섞이지만 이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워렌 버핏, 제롬 파월 등 달러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달러의 위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에 그 제롬 파월은 그래도 그나마 좀 순화해서 얘기를 한 거고 아무래도 연준 의장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못하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파월 의장하고 조금 이제 금리의 문제로 다 갈등을 빚고 있죠. 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입장은 금리를 자꾸 낮춰가지고 통화를 증발한다든지 이렇게 인플레가 가속화가 된다 그러면은 달러의 위상이 아무래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워렌 버핏 같은 분은 뭐 그런 건 눈치 볼 것도 없죠, 이제. 그러니까 그때 얼마 전에 그러니까 5월 달이죠. 지난 5월 달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이제 뭐 은퇴 뭐 선언하고 막 이러면서 재정 적자와 신용 등급 하향의 그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어요. 정부의 재정 적자가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지속 불가능하다. 그럼 달러의 신뢰가 약화되고 재정 정책 자체가 아예 쓸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갈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달러 가치는 급속히 붕괴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섬뜩한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섬뜩한 경고를 날렸죠. 그러면서 이제 재정 건전성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파월 의장의 입장도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또 약간 이제 완화적인 얘기도 하긴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조금 가지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관세 전쟁 이후 어떤 불확실성이 찾아올 것으로 보시나요? 관세 전쟁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그 내면에 있는 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 기술 패권 경쟁이고 요새 흔히 뭐 많이 얘기하는 그 투기 TDS 함정이라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강대국이 있고 도전하는 국가 패가가 와서 경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전쟁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냉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전쟁으로 벌어진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냉전으로 끝난 거는 미소 경쟁이었죠. 예,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은 열전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 냉전인데 기술 패권 경쟁을 하는 거죠. 치열하게 하고 있는 과정이고 미국의 입장은 과거에 지금 이제 그 라이트하이저, 그러니까 전에 그 무역 대표부를 했던 트럼프 1기 때 무역 대표부를 했던 라이트하이저의 그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그 책에서 보면은 현재 트럼프 정책의 기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무역 대표부가 그리어죠. 네, 그리어가 그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입니다. 뭐 제자 겸 비서 겸 그래서 생각이 똑같아요, 두 분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WTO 체제에 중국이 가입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다른 나라도 있지만 무역이 과연 자유무역이었냐 아니면 미국만 가드를 내리고 나머지는 가드를 올리고 있었던 거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한데 WTO에 처음에 가입할 때는 중국한테 어느 정도 유예를 많이 줬죠. 이것저것.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중국도 경제가 성장했고 이제는 과거에 개도국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선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 규모로 봤을 때 그만큼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느냐. 다른 나라에서 뭐 기술 훔친다든지 그다음에 사회적인 침투 뭐 공자학원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그 책에서도 공자학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대표적인 그 중국 정부의 아주 그 스파이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 뭐 미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다가 기술만 뺏기고 쫓겨난 사례. 웨스팅하우스가 중국에 진출했다가 뭐 그런 사례가 있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입장입니다. 라이트하이저의 입장인데 그러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다 관세를 풀어주고 그리고 소액 결제 같은 경우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잖아요. 미국은 $800까지는 무관세입니다. 근데 중국은 $10만 넘어가면 관세를 매겨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불공정한 무역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읽어보면 또 그 입장에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는 게 제가 거기에 꼭 동조한다는 게 아니라 아, 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을 독립 이후에 미국 독립전쟁 이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일본의 GDP를 합친 것보다 지금 중국의 GDP가 이 미국하고 보면은 더 미국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크다. 그리고 중국은 노골적으로 이제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면서 미국과 기술 경쟁을 하는 국가가 됐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을 더 내버려 두면은, 이것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기술을 탈취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고. 반면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요새 왜 피크 차이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국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경제 문제만 따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경제하고 자기의 외교력을 갖다가 이게 두 가지를 갖다가 비슷한 스탠스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데이로스라고 지금 조지타운 대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 바이든 행정부 때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선임국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대통령 특별보좌관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국 담당이었어요. 아시아 선임국장 중에서도.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들하고는 많이 만났고 또 약간은 친중 성향이 있는 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분이 쓴 얼마 전에 기고한 포린 어페어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은 중국 지도부는 경제하고 외교인데 먼저 경제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경제를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그 중국 경제를 성장을 시켰던 축을 세 개로 봅니다. 하나는 가공무역, 두 번째가 인프라, 세 번째가 부동산. 이 세 개로 보는데 이제 이거를 떠나서 첨단 제조업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제조업. 그래서 나오는 게 우주항공, 양자기술, AI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반도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또 성과도 많이 냈어요. AI에서도 뭐 딥시크 같은 게 나왔죠. 그다음에 우주항공이나 뭐 양자 기술도 중국이 굉장히 지금 뛰어나죠. 미국하고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히가 아니라 뭐 거의 대등한 입장이라고도 분야별로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고 지금 현재 중국이 경제가 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거는 그러한 체질 개선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중국의 지도부가. 그리고 외교 안보 쪽에서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는 서구식 스탠다드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국한테도 우리 나름대로의 스탠다드가 있고 그것이 저쪽 그 현재 흔히 말하는 서구식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대응할 만큼 충분히 경쟁력 있는 체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체제라는 게 뭐냐면은 그 경제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개인의 작은 희생, 작다는 게 얼마나 작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희생, 그다음에 자립, 평등 이러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식 타락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기네들은 그렇다고 완전히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유교식 막시즘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쪽에서는 실제로 CCTV에서 그 공자와 막스의 대화 그래가지고 그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시즘이
상당히 그 유교하고 비슷한 그 일맥상통하는 뭐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다 본 건 아니고 그 내용만 이제 좀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탠다드, 자기네 체제를 갖다가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된다. 대응할 만한 걸.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사업이 상당히 손해가 나고 돈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은. 그리고 브릭스를 확장하면서 그쪽에 있는 국가들하고 반서방 연합을 통해서 자기네 체제를 갖다가 세계적으로 전파한다. 그래서 체제 경쟁을 하겠다는 거죠. 경제에서는 체질 개선, 그다음 외교에서는 서구식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시스템을 갖다가 자기네가 경쟁을 붙인다. 이게 이제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여기에 동의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관 지금 현재 중국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이러한 그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현재 중국 지도부 이제 시진핑 주석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부모 세대가 국공 내전을 직접 겪었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뭐 망하는 과정에서 아편 전쟁이 있고 뭐 이러면서 서구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 또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그러면서 또 6.25 때도 가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항미 전쟁 원조라 그러죠 그거를 그러면서 가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 그 16개 그 유엔군하고 또 싸웠고 이쪽은 뭐 그 소련의 그 당시에 조금 지원이고 체코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고 뭐 이랬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기네들의 그 피해 의식이 굉장합니다 서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당했다. 근데 시진핑 주석 그 세대는 직접 국공내정을 겪은 건 아니지만 바로 아버지 세대가 겪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중국이 극복을 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 전 얘기, 아니 100년 전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서양의 체제를 갖다가 부정하면서 그거랑 경쟁을 하려고 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까지 긴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그걸 직접 겪은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문화혁명을 겪고 시진핑 주석도 하방을 했잖아요.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그러한 사상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중국의 그 지도부라는 거거든요. 뭐 요거를 그게 옳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1대1로 저렇게 손해나는데 왜 계속할까 약간 갸우뚱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미국의 생각과 이 중국의 생각이 과연 단기간에 그러면은 어떤 타협을 찾을 수 있겠냐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거는 그 경쟁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체제 경쟁을 했듯이 이번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직까지는 이게 그렇게 결속력이 강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오월동주하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는 절대로 이렇게 연합이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는 반서방 연합이라는 형태로 뭉쳐 있는 거예요. 인도는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고. 근데 이러한 국제 정세가 되기 때문에 이 지금 관세 전쟁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관세 전쟁이라는 건요. 이러한 큰 틀에서 패권 경쟁 중에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그럼 이번에 관세에서 중국하고 타협이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죠. 타협은 계속 하면서 계속 경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총 들고 싸우는 열전을 하더라도 중간에 잠깐 휴전하고 잠깐 멈추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기술 패권 경쟁에서는 하다가 또 타협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관세에서 지금 당장 어느 쪽에 유리하게 끝났더니 얘가 더 세네 이게 아니에요. 이거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닙니다. 이 둘 간의 경쟁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 지속될 거고 그러니까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은 강화되고 경제도 글로벌 공급망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좀 디커플링 되는 디커플링 된다고 해서 과거에 미소 경쟁할 때처럼 공산국가하고 자본주의 이렇게 딱 잘라지진 않아요. 그래도 여전히 교류는 하더라도 핵심적인 자원이라든지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마 분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뉴노멀이 오고 있는 거고요. 그 뉴노멀은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0년을 태평성대라고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가 태평성대였구나라고 느끼고 이제 이게 지나가서 새로운 뉴노멀이 아마 정착이 될 겁니다. 2026년 이후 미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망이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OECD 자료를 봤는데 지난 6월인가 OECD에서 그 내년도 세계 전망에 대해서 좀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뭐 올해랑 비슷한 정도로 보고 미국도 25년 그러니까 올해 1.6%에서 내년에 1.5%니까 뭐 약간 하향하는 정도. 유럽은 한 25년에 1%, 26년에 1.2% 이유가 뭐 이렇게 나오고. 근데 잠깐 북미 지역이 전반적으로 약간 하향하는 걸로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비슷한 수준 내지는 약간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국내 내부적인 요인으로도 지금 프랑스에서도 뭐 총리가 해임되고 그랬지만 그게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본도 그렇잖아요. 이시바 총리가 또 사임을 했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불안정한 요소가 많고요. 분쟁도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또 거기서 특수가 발생하면서 뭐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게 뭐 다른 식으로 지금 폴란드까지도 뭐 이렇게 끼어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돼서 확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확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긴장 자체가 넓어지는 거. 확전이라는 게 정말로 전쟁이 나는 게 아니더라도 이 전선 자체가 이 긴장 상태가 더 넓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OECD 전망은 나왔지만 그 전망은 그냥 지금 상태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기조하에서 다른 무언가 외부 충격이 있으면 그건 감안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올해보다 계속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뭐 지금 다른 게 그대로라면은 특별히 변화할 거는 없습니다만 다만 지금 역시 그 관세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 요거는 조금 불안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